어? 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날고 있어. 맞아요. 당신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자유로운 새예요.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You're here forever in the sea and I know. 타이타닉, 우리에게는 아바타를 만든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죠. 카메론 아저씨가 심해 덕후예요. 알고 계십니까? 심해 십덕이라서 그분이 아마 처음 만든 장편이 심해 탐사 다큐멘터리 영화 그런 걸 거예요. 그 사람이 심해에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서도 심해 생물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은 옛날부터도 아바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타미네이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하셨지만 에일리언도 하나 만들지 않았나? 원래부터 아바타를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옷가네가 없다. 아바타를 만들려면 다 CG로 만들어야 되는데 옷가네가 없어. 돈 벌자. 돈 벌어서 만들자.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벌지? 디카프리오 캐스팅해서 배 태워서 죽이자.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잘생긴 죽이는 게 장사가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이제 90년대 영화잖아요. 90년대에는 페미니즘이 이렇게 활개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도 여자도 좀 순수했어. 여자들이 순수해서 백마탄 왕자를 꿈꿀 때야. 남자한테 해줘 할 때야. 그 당시 남자들은 페미들한테 당한 게 없으니까, 공격 당하기 전이니까 불쌍한 여자 도와주고 싶을 때야. 예쁜 여자 도와주고 싶을 때야. 여자를 위해서 뒤질 수 있었던 때야.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페미니즘이 없었던 깨끗한 시대다 보니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이었잖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스포일러입니다, 뒤져요. 왜? 여자 구하다가. 지금 이런 게 나와? 여자 입장에서는 Girl can do anything, 저딴 남자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막 이지랄 연병을 떨 거고, 남자들은 왜 맨날 남자가 여자를 구하다가 죽어야 되는 건데, Girl can do anything이라며, 남녀 평등이라며 이지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는 요게 정석. 남자가 여자를 구하다가 뒤지는 게 정석. 타이타닉 침몰. 이 씨발 스포일러에서 이 새끼. 야, 스포일러. 스포하지 말라고 새끼야. 영화가 시작되면 진짜 나이가 많은 분이 나와요. 왜냐면 타이타닉의 생존자. 타이타닉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917년인가 그때 침몰했어요. 근데 1990년대에 살아 계셨다는 거는 타이타닉 탔을 때 19살이셨대. 대충 100살. 100세 할머니인 거야. 이 할머니가 어느 배에 탑니다. 헬기 타고 탔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 타이타닉이 침몰한 곳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찾았어? 그 배를 존나 부자들이 탔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미국으로 아예 이주를 하려고 타이타닉 배를 탄 부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자기 재산, 자산을 많이 실었어요. 금은보화부터 해서 명화부터 해서 거기 피카소 그림이랑 존나 많이 침몰했거든요. 금하고 뭐 보석하고 루비, 다이아몬드 존나 침몰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6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존나 커. 이만해. 그거를 여자 주인공의 피앙새가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모가지에 채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부자들이니까 또 정략 결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 집이 가문은 빵빵한데 현재 곧 거지가 되는 신세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업한다고 일을 벌려놓고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가문 자체는 거의 원소급이야. 근데 집에 돈은 없어. 만나게 된 남자는 가문은 살짝 떨어지는데 돈이 많아. 요렇게 결혼이 성사가 되니까 엄마가 더 벌렁거려. 엄마가 딸내미 단속을 오지게 처해요. 정략 결혼이니까 약혼했어. 가문끼리는 약혼을 했는데 당사자끼리는 좀 약간 서먹한 상태? 그래서 그 배에서 파티에서 밥 처먹고 나서 룸으로 돌아와가지고 나 이제 잘 테니까 돌아가요. 아 잠시만, 원래 미국에 가서 할 생각이었는데 못 참겠네? 이러면서 목 좀 들어봐요. 왜요? 착 채워주는데 600캐롯짜리 데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러니까 여자가 다 하니까 목이 촉 뭐노, 이거는 승낙을 안 할 수가 없지. 그 다이아몬드가 그때도 어마무시하게 비쌌지만 1990년대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막 수백억 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야. 그게 타이타닉 호에 깔아앉아 있어. 그걸 건지기 위해서 어느 팀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이아몬드를 그 배에다가 놓고 내린 아저씨의 약혼녀였던 사람을 찾아서, 배가 워낙 크니까
타이타닉 호가 깔아앉아 있는데 타이타닉 호가 뭐 축구장 4개 크기인가 그래요. 존나 커요. 그러니까 심해에 그게 심해까지는 아니고 이제 바다 깊숙이 빠져 있는데 거기까지 잠수정을 이용해서 로봇가 사람은 못 가. 뭐 지금은 사람도 가겠지만 그때는 못 가. 로봇가 찌개팔 들고 가. 찾아야 되는데 그 다 뒤질 수는 없잖아. 그 할머니를 불러서 어디 있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분이 우리 VIP 룸은 지하 1층이었다. 거기에서 뭐 103호 안에 무슨 뭐 조그만한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다. 요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등장하시면서 거기 있는 인원들, 거기 딸내미도 타거든요. 딸내미는 이걸 몰랐어. 엄마가 타이타닉 생존자였어? 아, 그렇다 딸내마.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뭐 그런 걸 얘기하니? 요런 느낌? 그래서 딸도 처음 들어. 엄마가 근데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게 타이타닉의 시작입니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나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는 느낌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제가 차은우 씨가 외모가 완성된 이후에 옛날엔 좀 너무 애기애기했고 소위 이제 20대 중반부터 이제 남자 느낌 딱 나기 시작함부터 이제 끝판 찍었잖아요. 그래서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는 느낌 받은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 최근 몇 년간. 디카프리오 전성기 때는 더 낫긴 하더라. 디카프리오가 또 키도 커요. 뭐 물론 차은우도 크지만 차은우가 182,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디카프리오가 83에서 85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키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눈깔 색깔이랑 뭐 이런 거 여러저러 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좀 못생겼어요. 대비적으로 잘생겨 보이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진짜 존나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디카프리오는 천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뭐 평민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면 뭐 노예제도 이런 게 아니니까. 신분제도가 이제 끝난 때니까. 근데 어쨌든 가난하고 젊은 청년. 그 당시 연기파 배우였던, 당시에도 연기를 잘했던 케이트 윈슬렛이 영화 안에서 19살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20살. 근데 실제로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영화 안에서 보면 제 아내 왈, 디카프리오보다 여자 주인공이 7, 8살 많아 보여라고 할 정도로 외모 갭이 너무 심하긴 했어. 아, 부바럽 천민은 아니고요. 아일랜드 사람인가 그랬을 거야.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생기고 또 막 그래 버리니까 케이트 윈슬렛이 당시에 이제 조금 체중 관리도 좀 안 돼 있었고 좀 피부 트러블도 좀 있었고 또 약간 노안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아, 진짜 나이 차이 연상연하 커플처럼 보이는 거야. 꽤 나이 차이 많이 나게.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자기 피앙세랑 같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싣고 타이타닉에 탄 거고, 디카프리오는 그러면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탔냐? 거기 막 지하 3층 4층에 타는 천민칸도 되게 비싸거든요. 못 타요 그거. 지금 돈으로 쳐도 막 수백만 원 하는 값이야. 근데 그거를 술집에서 도박으로 따요. 도박을 한창 포카를 치고 있었는데 끝발이 뒤져. 돈을 많이 땄어. 아, 이따 치킨 좀 시켜 먹을 수 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새끼가 갑자기 이런 이러더니 나 모르겠고, 야, 너 배표도 받아주냐? 뭔 배표? 타이타닉. 어? 진짜? 진짜 걸 거야? 나 씨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이러면서 타이타닉 호에 배표를 걸어.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이겨요. 디카프리오는 그 표를 들고 타이타닉을 탄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런 좋은 거를 또 처음 타보니까 타자마자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즐기면서 친구랑 같이 탔어요. 남자입니다. 씨발 찌기네. 밑에 보면 무서워요. 그 절벽이야. 배가 하도 크니까 진짜 높이가 한 50m는 되는 것 같아. 배 높이만. 찌기네. I'm king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 연병도 떨고. 나중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하고 감독상인가를 타이타닉으로 받았죠. 그거 받고 나서 수상 소감으로 그 할배가 나와서 생긴 거는 그렉 포포비치 같이 생겨가지고 그 상을 이렇게 들고 I'm king of the world 했는데 보고 있던 마른 영화 관계자들이 뭐야 왜 저래 이래서 분위기가 되게 싸해졌던 디카프리오의 그 명대사를 할배가 하면 안 됐죠. 서윗 영포팅기라 조현병은 새끼. 그 표를 비싼 값에 되팔이했어야지. 그럴 수가 없는 게 디카프리오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배를 타고 나서 그날 밤이었나? 케이트 윈슬렛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났어. 성향상 약간 역맛살 낀 그런 사람이에요. 도전하고 쟁취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진짜 내추럴 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 여자는. 그래서 막 야생에서 경험하면서 자라야 하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시집 잘 간다 해야 되면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막 예절 교육 차리고 막 기침이라도 하면
입가리라 그러고 막 밥 먹을 때도 막 으트 막 이지랄을 시키니까 막 정신병에 걸려. 근데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해. 엄마한테 가서 저 남자 좀 성격 별론 것 같다 이러니까 엄마가 마우스 이러면서 너 엄마가 식당에서 접시 닦길 바라니? 엄마가 뜨개질이라도 해서 너 먹여 살릴까? 아빠가 빚 남기고 죽어서 지금 우리 집안 개털된 거 알아 몰라. 아가리 짝치고 저 남자가 철강 왕이니까 엄마라도 지금 결혼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결혼해 딸내마 제발 효도하자 이지랄하니까 딸내미가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야. 그래서 밤에 파티가 끝나고 나서 배 후미 쪽으로 혼자서 갑니다. 배 후미 존나 멀어요. 이 선미냐? 선미에서 후미까지 한 200m 돼요. 존나 길어. 뒤에까지 가가지고 그 엄마가 그 뭐냐 해리포터 그 선생님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약간 그 강아지 치아와와 닮은 사람. 후미에 가서 잘 기도를 합니다. 거기 난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보면서 막 뛸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카프리오가 거기서 자유를 즐기고 있었어. 거기 의자에 누워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어가지고 못 본 거야. 의자에 누워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여자가 뛰어오더니 거기 올라가서 막 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쓱 일어나서 저기요. What? 옵스. 거기서 뭐해요? 당신이야말로 거기서 뭐해요? 디카프리오 담배 피는 것도 멋있어요. 아 신경 쓰지 말아요. 이제 신경 안 쓸 수가 없게 됐죠. 왜죠? 안타깝게도 저는 굿 스위머이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일랜드 태생으로서 수영을 참 잘해요. 이러면서 외투를 벗고 가죽 신발을 벗고 옛날엔 다 가죽 부츠 신었죠. 당신이 뛰면 나도 뛰어야 돼요. 저는 누군가 배에서 떨어지는 걸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잘생긴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간 당황해. 내가 뛰면 당신도 뛴다고요? 아, 남한테 피해를 주긴 싫은데. 그러니까요. 내려와요. 존나 스윗해. 그래서 결국 그 여자분을 다시 난간으로 올려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진짜 떨어져 뛸 뻔했어요. 근데 디케프리오가 악력이 좋아가지고 살렸어. 근데 그 과정에서 비명을 막 질렀잖아. 배 안에도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뛰어와서 이런 씨발놈이! 라고 뛰어왔는데 구해주다가 둘이 엎어져가지고 디카프리오가 그 여자분을 약간 덮치고 있는 것처럼 약간 현행범처럼 있는 거야. 여자분 다리도 좀 드러나 있고 게다가 여자는 귀족이고 남자는 씨발 천민이고 이러니까 바로 이 개새끼가 이러면서 그 소리 듣고 피양새도 달려와가지고 이런 개새끼가 나도 아직 맛보지 못한 걸 개새끼야 네가 포장지를 뜯어 이 하고 있는데 여자가 다행히 무고녀가 아니었어. 무고녀였으면 이 개새끼가 저를 이지랄하면서 사실은 중학생 때 불장난에서 처녀가 없어졌는데 이 새끼한테 방금 잃은 것처럼 해서 새로운 남편한테 내 처녀 유무를 구라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진짜 리얼 페미니즘이라서 구라를 치지 않고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후로펠라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구해준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랍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I'm sorry. 미스터 밑에 이제 진짜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할아버지예요. 하인한테 한 $20 손에 쥐어줘. 여자 주인공이 성질내요. 제 목숨을 구해준 값이 겨우 $20인가요? 1917년에 $20면 존나 비싼 거 아니야? 한 200 하는 거 아니야? 20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그 피앙새가 내가 좀 실례를 했구만. 이따가 우리 VIP 파티가 있는데 거기 초대하겠습니다. 디카프리오가 거기에 초대돼서 진짜 부자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무슨 철강왕, 금광왕, 뭐 금융왕, 뭐 온갖 왕새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뭐 정치인도 있고 거기 타이타닉 선장도 뭐 한 3스타 되는 것 같아. 존나 높은 새끼야. 다 높은 사람들. 거기에 이제 디카프리오가 와가지고 구라 안 치고 애들이 많이고 실제로 그 음식 주는 서빙하는 사람이 캐비어 얼만큼 드릴까요? 그러니까 캐비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빵 딱 집어 먹으니까 피앙새가 내 여자친구하고 조금 그런 썸띵이 있었던 존나 잘생긴 새끼 사실 좀 긁힐 수 있잖아. 그래서 살짝 공격해요. 캐비어는 안 먹어봤나봐? 성공의 맛 좀 보여드려? 우니하고 캐비어 먹으면은 그냥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 이 양반아 하는데 디카프리오가 전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근심 걱정 없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자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근데 디카프리오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저요?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파는 거 아직 팔진 못했고요. 예. 어디 살아요? 지금은 타이타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아일랜드 촌부터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잉글랜드까지 그림을 그리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마실 수 있는 이 공기, 굶어 죽지 않게 해줄 이 팡,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별,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 그리고 이 바다 내음.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갖고 있는 걸요. 이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지랄하네 씨발놈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은 전부 벌렁벌렁해요. 너무 멋져. 근데 벌렁벌렁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한 명도 벌렁해버립니다. 그건 바로 여자 주인공. 내일 모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벌렁해버려. 일단 이 여자분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예술을 좋아해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이딴 그림 왜 사라고 말했는데 피카소 그림 10점을 영국에 있는 걸 싹 다 긁어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데 이렇게 배에 실었을 정도로 예술을 사랑함 플러스 안목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피카소가 그렇게 인정받지 않을 때인데 피카소 그림을 싹쓸이 해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갈 사람이었으니까 타이타닉이 침몰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 여자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안목이 뒤져. 그러니까 저런 예술가 거기에다가 자유로운 영혼, 내가 자유를 꿈꾸잖아. 나 지금 부잣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분은 찐이긴 해요. 제 아내가 이 부분을 보는데 하이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안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러고 사니까 저렇게 자유를 갈구하는 거지. 쟤 만약에 진짜로 서민으로 살잖아? 옛날 그리워할걸? 이러는 거야. 근데 뒤에 가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찐이구나. 나중에 나오는데 이분이 타이타닉에서 생존한 다음에 진짜 파이팅 있는 페미니스트로 삽니다. 막 여잔데 경비행기 운전 자격증 따서 막 따고 막 씨발 그 무동력으로 씨발 뭐 태평양 횡단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여자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고생하면서 사는 게 행복인 그런 여잔 거죠. 잘못 태어났어 그래서. 아무튼 얘가 반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걸 누가 눈치채? 엄마가 내 딸 이상형을 알아. 내 딸이 철광왕이랑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내 딸년이 저 정도 얼굴에 그림 그리는 애, 거기에다가 자유로운 영혼, 내 딸은 지금 분명히 지금 폭포수다. 지금 가랑이에 지금 터졌다. 100% 알고 딸내미를 끌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저 남자 오늘 마지막 절대 만나지 마. 알았어? 아, 안 만나 엄마.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 모르는 사람이야. 너 약속해. 가슴에 손 얹고 약속해. 빨리. 아, 안 만나. 약속 안 하네 이 쌍년. 약속해. 알았어. 안 만날게. 약속할게. 엄마가 눈치가 빨라. 왜냐면 진짜로 좀 반했거든. 형 이거 타이타닉 맞아? 맞아. 아침 드라마 아니야. 엄마 내가 뭐 엄청이라도 찍을까? 찍어도 의미가 없지 그건. 거짓말이어도 달라지는 게 없잖니.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만나고 이러니까 마음이 더 뒤숭숭해. 그래서 피앙세가 좀 접근하는 걸 약간 밀어내거든. 근데 그 피앙세가 본색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날 밀어내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예민해서 그럼 드레이씨! 갑자기 케이트 윈슬렛을 벽에 밀친 다음에 막 목을 졸라요. 막 폭력성이 있었던 거야.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청혼하려고 6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갖고 오고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그 집 망해가는 거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내가 너 집 안 보고 씨발 내가 명예가 중요하니까 너 같은 거지 같은 년이랑 결혼해 주는 거 아니야? 이 씨발년아, 한 번만 더 내 손 뿌리치면 죽여버린다 이 개같잖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상처를 받고 뿌리치고 이제 가판 쪽으로 나왔는데 디케프리오가 그걸 본 거야. 디케프리오가 그걸 보고 왜 그래요? 표정이 안색이 안 좋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기분 좀 풀어줘야겠는걸? 따라와요. Follow me. 안 돼요. 엄마가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긴 해요. 이러면서 끌려가. 어디로? 배의 가장 앞쪽으로. 거기에서 더 와요. 더 가라고요? 더 와요. 더요? 엊그저께 못한 그거 지금 시키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잡아줄게요. 배 제일 앞은 의외로 좀 뾰족합니다. 타이타닉도. 공간이 좁아요. 앞에가 이렇게 범고래처럼 큰 게 아니고 새 부리처럼 좁아. 빨리 가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거기 제일 앞에 데려간 다음에 난간까지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디카프리오가 허리를 꽉 잡아줘요. 걱정 마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 눈을 감아봐요. 아, 눈을 왜 감아요? 아, 무서워서 못 감겠어요. 나를 믿고 감아봐요.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 아, 이렇게요? 자, 이제 팔을 벌려봐요. 팔을요? 아, 무서운데. 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날고 있어. 맞아요. 당신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자유로운 새예요.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You're here forever in the sea and I know. 그 노래가 여기서 나와요. 진짜 날려드릴 게 종이 비행기야. 이제 그것까지 한번 하니까 도저히 피앙세랑 결혼을 못 하겠는 거야.
일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왁구가 너무 훌륭하기도 한데 날 알아줘.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남자는 돈을 주면서 마음껏 쇼핑이라도 하고 와. 이래.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 새끼야. 근데 디카프리오는 하늘을 날게 해줘.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데 피앙세의 하인이 약간 할아버지인데 전직 FBI 요원이야. 셜록 홈즈랑도 잠깐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총도 있고. 이 사람이 오다를 받았어요. 지금 내 약혼녀가 지금 벌렁벌렁한 것 같아. 만약에 디카프리오 한 번 더 만나잖아? 그냥 디카프리오 쏴 죽여버려.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발견을 한 거야. 날고 있는 거를. 이런 씨놈들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디카프리오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같이 손잡고 나 도망가요. 배가 하도 크니까 도망가기 쉽긴 해. 도망가다 이제 제일 지하에 있는 데까지 갔어. 엔진룸 바로 위에까지. 거기는 짐 중에 차가 있었어. 험머 같은 큰 차가 있었어요. 여기에 숨어요 우리. 이러면서 차 안에 들어갔어. 차 안에 둘이 들어가서 거친 숨을 몰아 쉬다 보니까 숨겨왔던 나의 거기서 을 칩니다. 8년. 그러니까 이게 90년도에는 이게 순수 멜로야. 근데 지금 2025년 기준에는 그냥 걸레예요. 진짜 해요. 초상화 그리는 씬이 빠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여자가 이 남자한테 기림 좀 기리냐? 저 좀 치는데요. 그래? 너 네 그림 보니까 누드 많이 그렸던데. 그때 아일랜드 어느 바에서 스페인 여자를 만났는데 누드를 그리게 해줬어요. 나도 그렇게 그려줘. 예? 전라로. 예? 옷을 벗고 진짜 막 흔들흔들하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디카프리오가 그걸 그려줘요. 남자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사실 빡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약혼남이 속이 좁아서 디카프리오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요. 방에 들어가서 뭐 기림이 그려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자기 여자친구 누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아까 목숨 구해줬던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화가 나잖아. 보고 어느 새끼가 빡이 안 돌겠어. 이런 씨발년이 이러면서 이제 하인한테 둘이 만약에 만나고 있으면 남자 쏴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에서 똑똑 치고 그 그림에 다이아가 그려져 있어서 그림 탐사팀이 찾은 덕에 할머니가 돼서 다시 나타난 거라. 그래? 내 앞부분에서 좀 대충 봤나 봐. 미안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매우 똑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는데 타이타닉의 선장이 내일 모레 퇴역해요. 그래서 매우 명예롭게 이 일을 끝내고 싶은 참 군인입니다. 근데 타이타닉을 탄 기자 한 명이 근데 군인 선생님 이거 제가 좀 기사를 좀 써야 되는데 뭐가 없어 이게. 아니 이 배가 존나 크다. 사람 존나 많이 탔다. 뭐 영국에서 미국까지 뭐 간다. 앞으로도 뭐 계속 다닐 거다. 뭐 이런 건 이전 기사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새로운 게 나와야 돼. 새로운 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긴데 이 배가 지금 몇 노트로 미국까지 가게 돼 있죠? 18노트. 한 3노트만 올립시다. 에? 이 정도 사이즈 배가 20노트 이상으로 이 대서양을 횡단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군용배도 안 돼 이건. 이 배가 최초로 이 정도 사이즈, 자이언트 사이즈에서 20노트 이상으로 대서양 횡단한 거 요거 기사 나갑시다. 거기에 선장님이 역사상 최초로 했다는 게 들어가면 이 선장님 퇴역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역사에 이름 남기는 거 아니야. 여기에 선장이 넘어가가지고 악셀 풀로 밟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18노트로 가야 되는데 21노트로 가요. 문제가 뭐냐면 확실히 이름은 남았네. 성공! 문제가 뭐냐면 그때가 겨울이야. 그러면은 대충 북극 근처 이런 데를 좀 지나가게 될 텐데 가는 곳 중에 빙하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 당연하지만 느린 속도로 가면 빙하를 발견하면 피하면 되잖아. 빠른 속도로 가면 피하기가 어려워. 안 그래도 배가 크니까 선회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노트로 한 거야.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선장이 욕심이 나서 21노트를 지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빙하가 나타나요. 빙하를 발견한 애도 살짝 늦기도 했고 어쨌든 발견하고 나서 바로 긴급 버튼 누르고 뭔데 빙하 나탔습니다. 정면에 이런 씨발 하고 막 우연으로 우연풀 하고 후진 해가지고 프로펠러 까꾸로 돌리고 풀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개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빙하를 가까스로 피해서 가는데 옆구리를 긁어버려.
옆구리에 빵꾸가 나요. 그래서 특히 그 엔진룸 밑에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삽으로 퍼서 막 석탄을 넣고 있어요.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빵꾸가 나서 노동자들이 이제 좀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배가 워낙 크니까 그 정도 빵꾸로는 아직은 별일이 없긴 해요. 배 크기에 비해서는 작은 빵꾸야. 배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어디에 빵꾸가 났다라고 알려지게 되고 그 배에는 이 배의 설계자도 타고 있었거든요. 최초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배가 뜨는 거니까 자기도 같이 탄 거란 말이야. 그 아저씨 표정이 매우 굳어집니다. 선장이랑 막 승무원들이 뭐 별일 아니죠? 배가 크니까 저 정도 구멍 괜찮죠? 뭐 이거 셧다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빨리 해가지고 빵꾸 난 부분을 입구를 막아버려. 입구 막아서 노동자들 많이 죽습니다. 입구를 막아버려. 근데 설계자가 갑자기 이 배 설계도를 가져오더니 쫙 피더니 지금 빵꾸 난 곳이 여기입니다. 빵꾸가 2개지요. 이 빵꾸 샷다 내려서 물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완전 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이 셀 거고요. 그 물이 새서 옆 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여기가 잠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배는 앞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배가 몇 도 이상 기울고 나면 배가 침수되는 거는 급가속될 겁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이치 시간. 1시간에 이 큰 배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설계했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잘해버려요. 못 막어. 아예 막을 수 없어요. 배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과학자들이 결론 낸 거, 타이타닉 배가 워낙 크고 튼튼해서 그 빙하를 정면으로 박았다면 침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범퍼만 좀 찌그러지고 배가 훼손이 있었겠지만 가라앉진 않고 수선을 해서 다시 썼을 수준이다. 근데 비껴가면서 나약한 옆구리를 긁어서 침몰한 거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배 정면은 무언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세요. 뾰족하게 만들어놨고 강철이야. 그래서 웬만한 거 뚫고 가. 근데 옆구리는 약하단 말이야. 측면이 약해. 그러니까 탱크랑 비슷해요. 탱크도 정면으로 포 맞으면 견뎌. 옆에 맞으면 못 견뎌. 뒤에 맞으면 바로 터져요. 비슷해요, 배도. 쇠빙선만큼은 아니겠지만 얘도 앞에가 빡세단 말이야. 옆에가 약해. 악어의 배 같은 데야. 옆구리를 긁어서 칼 맞은 것처럼 째진 거야. 그래서 가라앉은 거래요. 정면이었으면 안 가라앉았대. 혹은 가라앉더라도 훨씬 오래 걸렸을 거래요. 가라앉는 시간이. 이 상황이 됐어. 자, 근데 마침 이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약혼 남한테 얘기합니다. 너랑 결혼 못해 이 새끼야. 남자친구가 빡이 돌아가지고 그 다이아 목걸이 600캐럿짜리 있죠. 그거를 디카프리오 주머니에다가 몰래 넣어가지고 이 새끼가 내 여자친구를 꼬시면서 사실은 이거 다이아를 훔치려고 한 거다라고 꼰질러서 배 위에 있던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약간 지하 쪽에 수갑으로 이렇게 묶어서 못 움직이게 어디 파이프 같은 데다가 묶어 놓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배가 사고가 난 거고 배가 이상하니까 지키던 사람은 잠깐 올라가고 약혼남의 그 하인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이 배가 가라앉을 거라는데 너 X됐네? 이러고 올라가 버려요.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민들, 천민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귀족하고 부자들만 몰래 탈출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남자 약혼남이랑 여자 주인공도 탈출선을 바로 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약혼남이 어서 타. 잠깐만 우리만 타? 우리만 타지 그럼. 천한 새끼들을 여기 어떻게 태워? 옆에 있는 여자 주인공 엄마는 이게 1등석인가요? 이발 농담을 쳐하고 있어. 이 배를 탈 때 설명을 같이 들었거든요. 이 배에 탄 인원이 1,500명. 근데 탈출 보트 수용 인원 750명. 절반밖에 못 타. 왜 이렇게 설계했죠? 라고 여자 주인공이 물어보니까 배 설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배 윗부분에 그리고 옆부분에 탈출 보트를 원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놔야 해요. 그렇게 자기는 설계했어. 근데 이 배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높으신 양반들이 와서 쓱 보더니 여기 무슨 보트가 이렇게 많어. 야, 이 보트가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 뭐 파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잖아. 이거 치우자. 근데 이거 무슨 일 생기면 여기 타야 되는데요. 야, 배가 이렇게 큰데 뭔 문제가 생겨 이 새끼야. 답답하게 이 새끼야. 야, 배 치워. 우리 여기서 파티해야 돼. 해서 구명보트 절반을 내린 거야. 구명보트가 절반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구명보트 하나당 50명인가를 태울 수 있어요. 30인가 50명. 50명이라 칠게요. 50명을 태울 수 있어. 근데 귀족 새끼들은
널찍널찍하게 앉아야 된다면서 15명 타고 씨발 배를 내리고 있는 거야. 여자 주인공이 그걸 보고 도저히 난 네 새끼들이랑 못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디카프리오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요. 디카프리오의 약간 허리춤까지 바닷물이 내려와 있었어.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어. 케이트 윈슬렛이 여자 주인공이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없어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배잖아. 배에 뭐가 있어? 도끼. 문이 뭐 잠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도끼로 이렇게 탈출해야 되잖아. 소방 도끼가 있었어. 큰 게. 그걸 갖고 가가지고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수갑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요 사이를 쳐야 되잖아. 옛날 수갑입니다. 치려고 하는데 디카프리오가 잠깐만요. 연습 한번 하고 칠까요 우리? 오케이 해서 옆에 나무 가구가 있었어. 일단 힘껏 내리쳐요 하니까 빡 내리쳐. 힘은 좋아. 덩치가 있어가지고. 자 뽑아요. 빡 뽑았어. 자 이제 같은 자리에 찍어요. 알겠어. 딱 엄한데 찍는 거야. 디카프리오가 그걸 보고 날 두고 그냥 가이 쌍나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물이 이제 가슴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봅시다 하고 여주가 눈을 감고 에이 씨발 하고 쳤는데 수갑이 끊겨. 케이트 윈슬렛 시작할 때 예뻤는데 영화 끝날 때 뚱뚱해지는 게 웃겼는데 난 반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반대야 반대. 영화 시작할 때 좀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거든. 뒤로 갈수록 예뻐져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빠진 것 같더라고. 타이타닉이 실제로 그 세트 같은 걸 이렇게 통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물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제 주인공하고 케이트 윈슬렛하고 그 물에 휩쓸려 나가고 막 이걸 실제로 찍었거든. 그래서 찍는데 점점 예뻐져요. 살이 빠져가지고. 뭐 아무튼 수갑을 풀었어.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뭐 이런저런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왔더니 보트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나도 탑시다 귀족들만 목숨이요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배 선원들은 안돼 막 순서대로 타 노약자하고 어린이 먼저 막 이하고 있는데 저기는 씨발 남자도 타고 있네 저긴 귀족들이 씨발 귀족만 타냐 이러면서 막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선원들 중에서 좀 높았던 사람이 1등 선원이 총을 꺼내가지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이 개새끼들아. 사람들이 좀 못하는데 아까 같이 탔던 디카프리오 친구 있잖아. 디카프리오 친구를 뒤에 있는 어떤 새끼가 밀었어. 에잇 하고 밀었는데 그 아저씨가 앞으로 톡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총을 쏴버렸어. 디카프리오 친구가 그래서 가슴에 총 맞고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1등 선원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 나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땅! 사살해버려. 이제 아비 규환이 시작됐고요. 서로 구명 보트를 탄다고 난리 연병을 지기다가 막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보트를 옛날 기술이니까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줄을 잡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야 양쪽에서. 근데 막 사람들이 그 방해하기도 하고 막 연병을 하니까 막 보트가 그 높은 데서 50m에서 그냥 떨어져서 막 보트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 죽기도 하고 난리 연병이 난 거야. 그 와중에 이제 배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앞쪽이 깔아앉기 시작해. 선장 아저씨는 밑에 이제 부하들이 선장님 이제 타시죠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쓱 둘러보더니 구명조끼 주는 것도 나 따라오지 말게 운전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고 키를 잡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배가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합니다. 배가 기울어져서 다들 패닉이 오고 싸움이 나고 있는데 음악하시는 분들 거기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계속하셔. 대장 왜 연주를 계속해야 돼? 할아버지들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이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자. 오케이. 바이올린하고 첼로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막 이런 걸 막 연주를 해줘. 그분들은 나중에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는데 노인들이니까 노약자 먼저 태워준다 했잖아. 거부하시고 죽을 때까지 연주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배 안에 호실도 몇몇 보여주는데 탈출을 포기한 노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침대에서 같이 돌아가시거나 아빠는 없는 엄마 혼자인 가족이 아이들을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괜찮아 해주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요. 남주하고 여주는 살기 위해서 배 후미 쪽으로 존나게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제일 끝부분까지 도달을 했고요. 배는 이제 아까 요 정도 였는데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굴러 떨어져서 다 돌아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뛰어내리면 너무 높아. 이제 한 100m 되는 것 같아 진짜. 여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도 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버려. 배가 반쪽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게 빵 떨어지면서 또
난리가 나고. 근데 디카프리오가 이래저래 좀 컨트롤을 잘 해줘가지고 남주 여주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했고 여주는 구명조끼는 입고 바다로 적절한 타이밍에 뛰어들었어요. 크게 다치지 않게.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서 아비규환이야. 진짜 지옥탕이야 여기가. 근데 디카프리오가 진짜로 수영을 잘했더라고. 구명조끼가 없었는데도 살아나서 케이트 윈슬렛의 구명조끼를 뺏으려고 하는 어떤 남자를 펀치로 KO 시켜가지고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좀 위험하니까 막 서로 살려고 막 내리 누르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약간 외지로 빠져.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나무 파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 둘 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주를 올리고 디카프리오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무가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 주인공만 그 나무 판 위에다가 올리고 자기는 물 밑에서 팔만 그 나무 판을 잡고, 여자 주인공은 너무 추워, 막 너무 아파, 너무 추워 이러고 있는데 디카프리오는 괜찮아,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거야. 아까 구명 보트 탄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실어줄 거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구명 보트를 탄 사람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배가 침몰하면서 휩쓸릴 수 있으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서 도망쳐 있었단 말이야. 몇몇 정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배에 남는 자리도 많은데 저희 가서 좀 태웁시다. 근데 좀 나쁜 사람들이 90%예요. 90%의 사람들은 아 그래 닥쳐 씨발나, 어디서 정의로운 행세하고 있어. 미쳤어? 목숨 걸고 저길 왜 가? 만약에 저 새끼들이 우리 배 끌어 내려가지고 배 뒤집히면 어떡할 건데 미친놈아. 뒤질래? 너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개 같은 거 해가지고 못 가. 대부분의 배가. 근데 한 두세 척 정도의 배가. 나중에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는 좀 다릅니다. 그때 구명 보트를 탄 사람들이 뭐 몇 명이었고 그 보트가 뭐 한 50척 정도였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사람들을 실어준 보트가 3개밖에 없었다. 근데 시간이 이미 한 30분 지났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30분 만에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구명조끼는 입었으니까 물에 떠 있는데 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하러 온 사람들도 막 울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좀만 빨리 왔어도 이러면서 산 사람 최대한 찾아봐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 얼어 죽었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은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잘 안 보이는 거야. 시간이 30분 지났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거의 생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아까쯤에 처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조금 디카프리오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힘들었나 봐. 한 10분쯤 지나서 갑자기 케이트 윈슬릿 손을 잡더니 나랑 야야야야야 약속해 막 이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으려는 거를 포기하지 않기로 나랑 약속해. 제발 약속해줘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20분이 지나간 거야. 배가 오는 게 소리가 들렸어. 뭐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 근데 이 여자 주인공도 너무 추우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잭은 여기 매달려 있잖아. 주인공 이름이 잭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 여자는 이렇게 누워 있었다가 몸을 돌리면서 잭 하고 봤는데 잭이 이미 얼어 죽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신도 생을 포기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구조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잭이 죽은 걸 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엎드려서 눈을 감고 자버립니다. 잭, 컴백. 잭은 이미 죽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떠요. 그래, 약속했잖아. 잭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준 건데 내가 지금 죽으면 잭의 죽음이 개 죽음이잖아요. 잭이 얼어 죽어서 나무판 위에서 이렇게 얼어 있는 거를 어거지로 짜자작 하면서 손을 떼서 잭의 사체를 정말 안타깝게도 바다에다가 밀고 잭은 그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사라집니다. 여자 주인공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처에. 그 사람도 죽었고 거기에서 호루라기를 입에서 빼가지고 호루라기를 쉬 불어가지고 구조가 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살아남으신 거고 생존하시자마자 당연히 파혼을 하시고 전혀 부자가 아닌 서민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사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여자의 몸으로 막 비행기 운전을 해본다든지 막 요트 같은 걸로 어디 횡단도 하고 막 무슨 경마 선수로도 뛰고 막 등등등 굉장히 막 자주적인 뭐 그런 걸로 살게 되고, 남자 주인공이랑 약속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죽고 혼자 살아남더라도 결혼해서 아기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또 사랑하기도 했겠지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굉장히 좀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아기도 많이 낳고 손주도 많이 낳고 증손주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한 100세쯤 되시죠. 어느 날 밤에 남자 주인공 잭의 꿈을 꾸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전히 배 위죠.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위치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품에서 600캐럿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탁 꺼냅니다. 알고 봤더니 약혼 남이 여기서 그 타이타닉 배에서 탈출할 때 금고에서 그 다이아 목걸이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었고요.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여자 주인공이 추워 보여서 외투를 벗어서 입혀줬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그 채로 구조가 돼서 주머니에 600캐럿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팔거나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신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걸 보고 아 인정. 그건 인정이지 진짜. 진짜 돈을 초월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탐사팀이 이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난리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와서 배 난간 쪽으로 가셔서 다이아 목걸이를 마치 잭에게 선물하듯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주무시듯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구조되고 나서 원래 성을 버리고 잭의 성인 잭이 잭 도슨이었거든요. 로즈 도슨으로 성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마 절연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좀 아름다워 보였고 다이아 목걸이 바다에 던진 게 이해가 안 됐거든. 아깝다 이렇게.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반대로 느껴지더라고.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순수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불장난 같았고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생긴 원인이 있죠. 디카프리오가 덜 잘생겼으면 순수하게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냥 솔직히 얼굴 보고 빠진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었고 반대로 그 다이아 목걸이를 바다에 던진 씬은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잭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산 여자 주인공이 똑같은 위치에 와서 마치 나 당신하고의 약속처럼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나도 이제 곧 갈게 이러면서 목걸이를 던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건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영화 보면서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이게 거의 30년 전 영화죠. 7, 8년 전 영화인데도 막 그렇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가 되게 길었는데도 딱히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반 부분만 조금 그랬고 그리고 저 당시에 저런 걸 좀 재현해낸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 생각 못했던 거 이게 OST가 정말 훌륭하다. 지금도 그 약간 그 피리 소리 비슷한 그게 좀 떠오르면은 약간 감동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참 OST가 훌륭했더라고요. 디카프리오 한국에서 인기 어땠어요? 제 친구 중에 타이타닉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산 친구가 있어요. 남잔데 그 정도 인기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때로 기억해요. 29년 전 영화구나 그러면. 96년도인데 중1 때일 수도 있겠다. 걔 중1 때도 같은 반이었지. 초6 아니면 중1인데 97년인가 보다. 중1 때. 제 친구 남자인데 걔가 너무 감동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샀어요. 비쌌어. 2만 얼마였어. 중고인데 씨발. 비디오 가게에서 혹시 파시냐 해가지고.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로미오와 줄리엣 때 슈퍼스타가 이미 됐지만 타이타닉 때 이제 정점을 찍었죠. 그 당시 전 세계 배우 인기 1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1등 끝. 뭐 그냥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 디카프리오가 좀 붕 떴었나 봐. 그래서 바로 다음 영화가 엄청 조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 대박 영화를 찍었었으니까. 제목이 비치였나? 그게 이제 동남아 어디였더라? 방글라데시인가? 아무튼 거기서 찍었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너무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던 디카프리오였잖아. 촬영을 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태국이었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날 싫어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너무 당황했어.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너네가 영화 촬영을 한다고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그때 디카프리오가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세계에 자연 관련된 기부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100억대로 했을 거예요. 수백억 수준으로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자기가 자연 보호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그때
인기도 많았지만 그 인성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기력은 어차피 아역 때부터 잘했어요. 그 예전에 크리스찬 베일이었나? 누군가가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을 때인데 옛날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기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레저가 이제 죽었을 이후인데 히스레저 형도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베일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다음에 매튜 맥커너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도 그렇고 거기가 좀 또래들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좀 경쟁자들이었대. 어디 아역이 있으면 같이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었나가 이제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때 우리의 통곡의 벽이었던 레오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동년배 배우들이 전부 다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디카프리오가 아역계 통곡의 벽이었대요. 어떤 좋은 역할이 생기면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디카프리오가 오면 디카프리오가 다 따먹는 거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연기도 잘해가지고. 방금 얘기 호아킨 피닉스가 한 거야? 크리스찬 베일로 착각했다. 호아킨 피닉스가 했대요. 지금은 다른 것도 다 따먹음. 아무튼 연기력은 그래서 원래부터 인정받았던 어렸을 때 그 무슨 자폐 역할 했었죠? 뭐 길버트 뭐였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조니 뎁이 형으로 나오고 조니 뎁도 그때부터 떴고 동생으로 이제 자폐가 있는 역할 나와가지고 애초에 어릴 때부터 연기를 잘했었고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안티가 생겼던 때가 언제냐면 청춘 배우로 맹활약을 한 이후에 약간 내림세를 걷고 나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저평가받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말도 안 되는 개업가거든요. 그때 디카프리오가 받았던 억가가 뭐였냐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거장들과만 작업을 한다였어요. 아니 씨발 그런 억가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그때 제가 엊그저께 흑자 명화했던 포레스트 검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터미널 또 뭐 있지? 캐스트 어웨이 이런 거 찍을 당시 톰 행크스 보세요. 이 사람도 다 이거 전부 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됐단 말이에요. 물론 기가 막히게 잘하긴 했지. 뒤지게 잘하긴 했지. 그러니까 마치 디카프리오가 톰 행크스처럼 막 그런 식으로 거장들이랑 하면서 나무주연상을 노린다 이런 억가를 한 거야. 아니 그 정도 잘하는 배우의 그 정도 S급 스타인데 그럼 당연히 거장들이랑 작업을 하지 대작을 하지. 그 소작을 안 하는 게 단점이야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에비에이터, 갱스 오브 뉴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작품들을 찍으면서 너무 아카데미가 좋아할 만한 작품들만 찍는다? 라는 억가를 좀 당했었고 억가 아니었던 거 하나 갱스 오브 뉴욕을 찍어서 뭔가 연기적인 변신을 굉장히 했죠. 매우 거친 상남자 연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필이면은 악역으로 나왔던 게 연기 끝판왕 그 사람 이름 뭐지? 이름 기억 안 난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3번 탄 사람 그 미친 사람 다니엘 데이 루이스 갱스 오브 뉴욕에서 주연 악당으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씨발 너무 잘하거든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 1화 중에 그 사람도 이제 그 연기 하거든요. 메소드 연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메소드 연기를 가장 뭐 잘 구사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1화 중에 연극에서 죽은 아버지의 영혼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을 했는데 연기 도중에 실제로 아빠 귀신이 보여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너무 메소드 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헐리우드의 최민식 강화 3번 버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좀 연기 발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하지만 그 이후로 커버넌트라는 작품으로 디카프리오도 결국에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오스카를 또 들 수 있게 되었죠. 아빠를 모았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연기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메소드 연기하는 분의 숫자가 더 적다고 해요. 레버넌트.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 커버넌트라 그랬냐? 우리나라에서는 연기 끝판왕 중에 한 명이 전도연 배우잖아요. 전도연 배우는 전혀 메소드 하지 않고 촬영 전에 되게 막 그냥 막 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니까 야이씨 막 이러면서 아주 순식간에 몰입해서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다들 전도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헌 배우도 애드립으로 어떤 연기 못하는 자기 후배 소속 배우한테 네가 뭐 열정은 전도연이 뺨을 치지 뭐 이런 거 막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이 연기 끝판왕을 얘기할 때 거의 무조건 전도연 배우를 얘기하는 이유가 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셔터 아일랜드 내가 그걸 깜빡했다. 그때 에비에이터, 갱스 오브 뉴욕,
셔터 아일랜드, 캐치 미 이프 유 캔 요런 작품들을 연속적으로 찍으면서 이제 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고 싶은 욕심을 좀 드러낸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세상 접는 거 뭐냐, 인셉션, 그다음에 레버넌트 뭐 이런 것들을 찍었고 명작 많이 찍었죠. 레버넌트로 결국 오스카 받았죠. 캐치미 이프 유 캔이 제가 기억나는 게 저가 그때 이제 자꾸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대충 한 새벽 한 5시 이때쯤에 영화를 틀었어. 켜놓고 자야지. 옛날에는 그 자동 종료 프로그램이 있었어. 한 30분 해놓고 자야지 하고 틀었다가 점점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Catch me if you can 두두두두두두두 그 노래는 좀 나중에 나온 거고, 그게 디카프리오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사기를 너무 잘 쳐서 나중에 FBI에 뭐 캐스팅 됐다 그랬던가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 일대기를 이제 했죠. 사기치는 영화인데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컴퓨터가 꺼져서 아이씨 이러고 이제 일어나서 컴퓨터 다시 켜고 끝까지 보고 이제 엄마한테 날 새가지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도 마음 안 꺾이고 수상할 때까지 7.8기 한 게 대단하지. 오리너구리.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아 이번에도 오스카를 받지 못했어. 젠장. 예, 거장님 한 작품 더 하시죠. 온갖 거장들과 전화를 나누며 아 X노 통장에 출연료 200억 300억씩 찍히며 아 외롭다 띠또 여친 아 너 오늘 생일이었지 깜빡했다. 이번 생일이면 너 몇 살이지? 25이야? 그래 오늘 마지막 오늘 만나자. 슈퍼모델 여자친구들과 뿡가뿡가를 하며 형 그거 실화라는 게 바이럴이고 구라래. 구라치지마. 내 감동 깨지마. 톰 행크스랑 호흡은 별로 안 맞는 느낌이지만 겹치는 씬 자체도 많지 않지 않나? 나는 그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걔가 기장 행세를 하거든요. 옷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구해서 사면 되는데 비행기 뭐 이런 티켓이랑 뭐 여권 뭐 이런 거 뭐 위조를 해야 되니까 그 장난감 비행기 있잖아. 우리로 치면은 뭐 대한항공이라고 칠게. 대한항공 마크가 필요한데 마크가 없는 거야. 어디서 뽑아 그걸. 대한항공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를 여러 대를 사서 욕조에다가 물 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띄워. 오래되면 뿔 거 아니야. 그 비행기에 진짜 그 마크가 붙어 있잖아.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위조 그 신분증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하고, 심지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기장 인척하고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뭘 세볐던 것 같은데 뭐 세볐는지 기억도 안 나 심지어. 근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잖아. 혼자 돌아다니면 의심을 살 것 같은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진짜 스튜어디스 공고를 내요. 그냥 지가 혼자서. 기장도 아닌 이 새끼 중졸이야. 스튜어디스 공고를 내가지고 예쁜 여자만 뽑아. 그래서 예쁜 여자를 한 6명 뽑아가지고 스튜어디스 복장을 다 입혀가지고 너네 오늘부터 비행기 탄다. 응? 옆에 3명씩 슈퍼모델 같이 예쁜 애들을 끼고 지도 그 기장 옷 입고 당당하게 막 걸어 들어가니까 아무도 잡지를 않아. 신분증 검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존나 웃긴 거, 여자들은 진짜 자기가 스튜어디스인 줄 알아. 연기가 아니야.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예예. 이게 연기로 야 너 똑바로 걸어라. 쫄지 마라. 예, 알겠어요 오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스튜어디스 된 줄 알아. 아 나 고졸인데 스튜어디스 됐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걸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난 놈이긴 해.